탕. 권총을 탁자에 내리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박철수가 뭘 가지고 나갔는지 알기나 하나. 핵탄두 소형화 설계 전부다. 그 새끼 머릿속에 우리 핵무기가 다 들어있어. 김정은 동지의 천둥 같은 고함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평양을 빠져나가며 평양 보위성 3층 비상 상황실한 장면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간부들이 떨며 보고하고 있겠죠. 핵무기 연구총국 부국장 박철수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보위성 감시망이 교대하는 딱 그 시간대에 가족과 함께 증발했다고요. 김정은 동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는 모습도 눈에 선했습니다. 보위성 국장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명령을 받고 있을 겁니다. 24시간 안에 못 찾으면 관련 부서 책임자들 전원 총살이다. 청일 비행장부터 자강도 국경까지 모조리 뒤집어. 이런 장면까지 상상하다 보니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을 주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만든 과학자가 모든 비밀을 품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 탈주가 아니었어요. 북한 체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국가급 재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었죠. 평양의 새벽은 그렇게 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이 시작된 겁니다. 왜 이런 추격전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핵무기 연구총국 부국장.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15년간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을 만들어온 물리학자였죠. 사람들은 저를 핵총책이라 불렀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직접 제 손을 잡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무의 머리에 우리 공화국의 미래가 들어있어? 그 말이 자랑스러웠던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머릿속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심장을 죽이기로요. 새벽 3시 47분 평양 보통강구역 제 자택 거실에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그 안에는 핵탄두 소형화 설계도면, 기폭장치 조립 매뉴얼, 농축우라늄 처리 공정이 모두 들어있었죠. 북한 핵무기의 모든 비밀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차를 몰며 청일 비행장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그 활주로는 일반 주민들이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곳이죠. 지도에도 안 나와요. 오직 최고지도부와 호위총국, 특수부대만 사용하는 비밀 구역입니다. 저는 그곳을 알고 있었어요. 핵심 간부들만 아는 비밀 통로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저 멀리 하늘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청일 비행장 방향이었어요.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제가 지나온 바로 그 길을 지금 그들이 뒤쫓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직접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청일 비행장, 그 어떤 것도 구역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충분히 짐작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위총국 병력들이 경락고마다 뛰어다니며 특수기들을 세우고 지휘 차량들이 일렬로 멈춰선 채 검열받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온몸이 뻣뻣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차를 세우고 불을 껐어요. 어두운 길목에 숨었죠. 헬리콥터가 청일 비행장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도로를 훑으며 지나갔어요. 그들이 뭔가를 찾았구나. 아마도 북측 울타리에서 제 차량 바퀴 자국을 발견했을 겁니다. 새벽 3시경 흔적인 자강도 방향으로 향한 타이어 자국을요. 그 보고를 들은 호위총국 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겠죠. 박철수가 지도부 전용 비밀 활주로를 이용해 빠져나갔다는 건 김정은 동지의 안전망 자체가 뚫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뒷좌석에서 아내가 떨고 있는 아이들을 꼭 안고 입을 막고 있었죠. 헬리콥터가 멀어지자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청일 비행장이 완전히 봉쇄됐다는 건 평양 상층부가 이미 전시 수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청일 비행장에서 제 흔적을 발견했다면 곧 자강도 국경까지 추격이 이어질 겁니다. 모든 검문소에 제 인상착의가 전달됐겠죠. 저는 어둠 속 도로를 달렸습니다. 자강도까지는 아직 100km 이상 남아 있었어요. 뒤에서 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보이부 검문소 1km 전방에 차를 세웠습니다. 앞에 보이는 붉은 차단막과 초소 불빛이 마치 지옥문처럼 느껴졌어요. 저 검문소만 통과하면 자강도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저희 가족은 여기서 끝이었죠. 10살 아들 민석이와 8살 딸 수진이가 엄마 품에 파묻혀 떨고 있었어요. 저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민석이가 동생을 꼭 안고 있었죠. 우리 민석이 아빠 말 잘 들어야 한다.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소 지날 때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동생도 잘 달래야 하고. 알겠지? 네, 아빠.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조된 이동증을 꺼냈습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던 서류였어요. 자강도 연구소 긴급 출장 명목이었습니다. 6개월 전 밀수꾼을 통해 구한 위조 문서였죠. 한 장의 미화 500달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생사를 가를 겁니다. 보이부 경비병이 위조를 간파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핵총책의 탈주는 3대가 멸족당하는 죄였죠.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천천히 검문소로 다가갔어요. 100m, 50m, 30m. 초소가 점점 커지면서 제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차단막이 내려와 있었어요. 손전등을 든 보이부 경비병 2명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죠. 평양에서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요? 경비병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어요. 자강도 연구소로 긴급 출장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위조 이동증을 건넸습니다. 경비병이 손전등으로 서류를 비췄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경비병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도장과 날짜, 발급기관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경비병이 차 뒷좌석을 들여다봤어요. 뒷좌석은 누구요? 손전등 불빛이 아내와 아이들을 비췄습니다. 민석이가 수진이를 꼭 껴안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오빠 품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죠.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처자식들이요. 자강도 연구소 근처에 처가가 있어서 함께 가는 길이요. 경비병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차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민석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검은 SUV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초소 전체를 환하게 비췄죠. 두 경비병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SUV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초소 앞을 지나쳤어요. 번호판에 특수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위총국 소속 차량이었죠. 한 경비병이 급히 SUV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저 차는 왜 안 서? 그때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4초소 4초소 즉시 응답하라. 경비병이 무전기를 붙잡고 본부와 통신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4초소 상황 종료. 현재 차량 한 대 검문 중입니다. 검문 중단. 지금부터 검문 방식 전면 변경이다. 주변 순찰 즉시 나가라. 핵심 간부 탈주 의심.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핵심 간부 탈주. 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미 평양 전역에 수배령이 내려진 겁니다. 두 경비병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죠. 한 명은 무전기에 매달려 지시를 받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SUV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차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저는 이만 출발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요. 경비병이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증을 대충 확인하고 저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차단막을 올리라는 신호를 보냈죠. 붉은 차단막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조심스럽게 엑셀을 밟았어요. 너무 급하면 의심받을까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경비병들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 모두 무전기와 SUV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저희 차량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50m, 100m, 200m. 초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뒷좌석에서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수진이를 아는 채 떨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 무전기에서 들은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핵심 간부 탈주 의심. 이미 저를 찾고 있었어요. 평양 전역이, 아니 북한 전체가 저를 찾아 나섰을 겁니다. 검문소마다 제 인상착의가 전달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확히 7분 동안 초소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쏠려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시간 덕분에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후 6시, 저는 숲속 차 안에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저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는지. 아내가 아이들을 재우고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원래 자랑스러운 과학자였지. 26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당에서 직접 저를 핵개발 현장에 투입했죠. 조국의 핵무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핵탄두 소형화, 기폭장치 설계, 이동식 발사체 조립. 모든 게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실험 실패 직후였어요. 함경북도 길주 핵실험장에서였습니다. 폭발 위력이 목표치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죠. 저는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날 밤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철수 동무, 이 보고서는 올릴 수 없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실험 데이터는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국장은 제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실패한 데이터를 성공으로 바꾸시오. 폭발 위력을 2배로 부풀렸으면 돼요. 김정은 동지께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과학이 아니라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걸요. 두 번째 충격은 더 끔찍했습니다. 함경북도 산골연구소 건설 현장이었어요.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야 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감시했죠. 한겨울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였어요.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술자 3명이 쓰러졌어요. 저는 국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이건 강제노역입니다. 우리는 과학자지 노동자가 아닙니다. 국장이 비웃었어요. 동무는 당이 먹여주고 입혀준 몸이요. 당을 위해 죽는 게 영광 아니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바쳐온 조국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부려먹기만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충격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느 겨울날 새벽 3시였어요. 연구소 기숙사에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동료 김영수를 끌고 나갔죠. 김영수 동무. 반당 반혁명 혐의로 체포한다.
김영수는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평생 당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요원들은 그를 마대자루처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봤어요. 김영수가 트럭에 던져지듯 실리는 모습을요. 일주일 뒤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김영수는 산골탄광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수의 죄는 단 하나였어요. 실험 실패 책임을 누군가 져야 했고 그가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덮기 위한 죽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영수의 비명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구소 예산 감사 때였어요. 상층부 간부들이 실험 장비 구매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빼돌린 게 드러났습니다. 그 돈으로 평양 고급 식당에서 술판을 벌이고 외제차를 몰고 해외 명품을 사들였죠. 저는 증거 서류를 들고 국장실로 갔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고발해야 합니다. 국장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철수 동무, 입 다물지 못하겠소? 동무도 이 체제 안에 있단 말이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김영수처럼 될 거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부패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연구소 지하 창고에서 젊은 연구원이 목을 매단 채 발견됐습니다. 29살 최민호였어요. 저는 그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어요.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지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위부가 달려왔어요. 편지를 빼앗아 불태워버렸습니다. 최민호의 죽음은 실수로 처리됐죠. 가족들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살 딸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빠가 조국의 영웅이래요. 저는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웅.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짓말 제조기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체제의 톱니바퀴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 인생이 끝나게 놔둘 수는 없다고요. 딸아이가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커서 저처럼 거짓말을 강요받고 동료들이 끌려가는 걸 목격하고 양심을 팔아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북한 지도를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자강도로, 자강도에서 초산천으로 빨간 펜으로 선을 그었어요. 탈출 루트였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어요. 김영수처럼, 최민호처럼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희생양이 될 테니까요. 차라리 도망쳐서 죽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위조 이동증을 구하고 현금을 모으고 밀수꾼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저는 오늘 새벽 마침내 평양을 떠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후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어두워질 거요. 그럼 다시 출발해야 하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다짐했죠. 이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김영수, 최민호, 그리고 이름도 모를 수많은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저는 자강도 깊은 산골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계와 만포 사이,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숲길 끝이었어요.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고 혼자 내렸죠.
안개가 너무 짙어서 3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숲저편에서 랜턴 불빛이 하나 켜졌어요. 거친 얼굴의 사내가 안개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밀수꾼이었죠. 저는 그의 눈빛을 봤어요. 돈 냄새를 맡는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에게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돈은 가져왔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미화 3,000달러였어요. 제가 10년 넘게 모은 전부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몰래 빼돌린 외화, 뇌물로 받았던 돈, 심지어 안에 혼수품까지 팔아서 모은 돈이었죠. 밀수꾼이 돈뭉치를 세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요? 말이 다르잖소?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밀수꾼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약속한 액수보다 1,000달러가 모자란데? 이러면 거래 자체가 무효요. 아니, 사실 나는 당신을 보위부에 넘겨도 할 말 없지.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급히 내려왔어요. 아이들을 차에 남겨두고 제게 달려왔죠.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밀수꾼이 비웃듯 말했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5분 안에 국경초소 병력이 몰려온다는 거 알고 있겠지? 당신들 선택하시오. 돌아가든지 아니면.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양을 탈출하고 초소를 넘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1,000달러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고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손가락 한마디만한 검은색 USB였습니다. 밀수꾼의 눈빛이 변했죠. 이게 뭐요? 핵탄두 소형화 관련 설계 일부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저의 마지막 보험이었거든요. 평양을 떠나기 전날 밤, 연구소 지하 서버실에서 몰래 빼낸 파일이었습니다. 기폭장치 설계도면, 농축우라늄 처리 공정, 탄도미사일 결합 매뉴얼까지 들어 있었죠. 중국 쪽 브로커한테 넘기면 당신이 지금까지 번 돈 다 합친 것보다 더 벌 수 있을 겁니다. 밀수꾼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랜턴 불빛 아래서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그의 얼굴에 나타났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USB 안에 북한 핵무기의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이든 서방 정보기관이든 이 정보에는 수백만 달러 값어치가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개 속에서 멀리 개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경 초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밀수꾼이 USB를 빼앗듯이 낚아챘죠. 줬소. 초산천 수위 낮은 곳까지만 태워주겠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북한 핵기밀을 밀수꾼에게 넘긴 겁니다. 이제 저는 단순 탈북자가 아니었어요. 국가 기밀을 유출한 반역자였습니다. 밀수꾼이 차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순찰 교대까지 10분 남았소. 그 안에 초산천을 건너야 하오. 늦으면 우리 모두 죽소. 저는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8살 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아빠, 우리 이제 진짜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은 방금 이름도 모르는 한 밀수꾼의 욕심과 계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떠난 USB는 언젠가 세상 어딘가에서 북한의 심장을 뚫는 칼이 될지도 모릅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초산천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새벽 5시 50분, 저는 초산천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자강도 산맥 사이를 흐르는 검은 물줄기였어요. 지도에 잘 표시도 되지 않는 험한 국경선이었죠. 강폭은 겨우 50m. 하지만 그 50m가 목숨과 자유를 가르는 거리였습니다. 밀수꾼이 작은 목선 하나를 물가로 끌어왔어요. 빨리 타시오.
5분 뒤면 순찰조가 돌아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딸아이가 물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딸의 입을 급히 막았죠. 소리 내면 절대 안 되거든요. 배가 강 위로 떠올랐습니다. 안개가 물 위를 덮고 있었어요. 밀수꾼이 노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컸어요. 찰랑찰랑 물이 흔들리는 소리가 제 귓속에서 폭탄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죠. 북한 쪽 강둑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어요.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죠.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숲을 훑더니 천천히 물 위로 내려왔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배는 이미 강 한가운데 있었죠.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불빛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0m, 5m, 3m. 그 순간 불빛이 저희 배를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놈들이야?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비병의 고함 소리가 강 위를 가득 채웠어요. 밀수꾼이 이를 악물고 노를 더 빠르게 저었습니다. 탕! 총성이 터졌습니다. 탄환이 물을 뚫고 날아와 배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물보라가 튀어 올랐습니다. 딸아이가 비명을 질렀고 아내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배 바닥에 엎드렸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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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제 몸으로 덮으며 배 바닥에 몸을 숨겼어요. 탄환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익, 쉬익. 죽음이 바로 옆을 스쳐가는 소리였죠. 북한 쪽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도주자 발견. 초산천 중간 지점. 즉각 사격. 더 많은 경비병들이 강둑으로 몰려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우리를 향해 쏟아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중국 측 초소에서 경고 사이렌이 울려 퍼졌어요. 불빛이 북한 쪽 강둑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비대가 움직이고 있었죠. 양쪽 국경 경비대의 시선이 서로에게 쏠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밀수꾼이 미친 듯이 노를 저었어요. 배가 중국 측 강둑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뻗어나오는 걸 봤어요. 중국 브로커였습니다. 빨리. 늦기 전에 올라오시오. 저는 아이들을 먼저 밀어 올렸습니다. 딸아이가 울면서 진흙투성이 강둑을 기어 올랐어요. 아내도 올라갔고 저는 마지막으로 배에서 뛰어내렸죠. 뒤에서 다시 총성이 터졌습니다. 탕, 탕. 탄환이 제 발밑 흙을 뚫었어요. 저는 미끄러지며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에 흙이 파고들었고 무릎이 찢어졌죠. 하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중국 브로커가 제 팔을 붙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됐소, 이제 중국 땅이요. 저는 진흙 위에 쓰러졌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제 옆에 쓰러져 울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뒤돌아보니 초산천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강둑을 따라 뛰어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건널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거려. 1분 30초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죽음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총알이 머리를 스치고 물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속을 찢었죠. 하지만 우리는 건넜습니다. 초산천의 검은 물결을 넘어 자강도의 어둠을 뒤로 남기고 저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딸아이가 진흙투성이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아빠, 이제 총소리 안 들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아직도 총성이 울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초산천을 건넌 바로 그날 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한국에 도착한 뒤 국정원 조사관이 제게 말해줬어요. 제 탈출이 확인된 순간부터 북한 전체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고요. 새벽 6시, 자강도 국경초소 책임소좌가 끌려갔습니다. 보이성 요원들이 그를 초소해서 바로 체포했어요. 그의 비명소리가 강계 시내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저를 놓친 죄였죠. 그 소저에게는 9살 된 딸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강도 전역에 벌집 작전이라는 게 내려졌어요. 강계부터 만포까지 국경과 맞닿은 모든 지역을 뒤집는 작전이었죠. 군부대마다 보이성 검열조가 투입됐습니다. 조사관이 제게 보여준 첩보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국경초소 간부 17명 긴급 소환, 보이성 지하 조사실 이송. 강계 지역 군관 5명 직결 처형. 만포 국경경비대 대대장 가족전원 평양 이송 후 행방불명.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 탈출 때문에 수십 명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제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죠. 평양은 더 심했습니다. 보이성 간부 3명이 하루아침에 교체됐어요. 그중 1명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보이성 2국 부국장 리명철이었죠. 저와 함께 핵연구소 보안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리명철은 김정은 동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용서를 빌었죠. 하지만 김정은 동지는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다고 해요. 핵총책이 도망갔는데 너는 모르고 있었다. 이게 보이성이냐. 리명철은 그날로 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그가 함경북도 탄광으로 보내졌다고요? 가족과 함께요. 핵연구소는 아예 봉쇄됐습니다. 제가 일하던 핵개발 현장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됐어요. 연구원들이 하나씩 불려나가 신문을 받았죠. 제 직속 부하였던 추영호도 끌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추영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연결고리만 있어도 처벌받았으니까요. 조사관이 제게 또 다른 정보를 알려줬어요. 청일 비행장 관련자들도 전부 해임됐습니다. 호위총국 경비 책임자, 비행장 관리대좌, 심지어 울타리 담당 병사까지 모두 조사받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일 비행장 울타리에서 제 차량 바퀴 자국을 발견한 그 장교요. 그 사람도 끌려갔다는 겁니다. 진실을 보고했다는 이유만으로요. 평양 고위층 사이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핵기술자들마저 도망간다. 이 체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김정은은 이번 사건을 최고 등급 내부 반역 사건으로 규정했어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저를 찾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중국 내 정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브로커 조직에 현상금이 걸렸다고 합니다.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빠져나간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북한은 수백 명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당신을 찾고 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는 대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리명철의 얼굴이, 추영호의 얼굴이, 그 국경초소 소저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평양에 남아 있었다면 저와 제 가족이 그렇게 끌려갔을 거라는 거려. 북한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곳이었죠.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양은 지금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을 거라고요. 제가 남긴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갈아 넣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요. 한국 땅을 밟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국정원 보호시설 식당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런 음식도 간부들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연구원들은 옥수수밥에 소금국이 전부였죠.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죠. 딸아이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여기서는 매일 이렇게 먹어도 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귀에서 초산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찰랑찰랑. 총알이 물을 뚫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밤만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초산천을 건너다가 총에 맞아 물속으로 가라앉는 꿈이었죠. 일주일 뒤에 국정원은 저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박철수는 사라지고 김민준이 됐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모두 다른 이름을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한 채가 우리 집이 됐죠. 신변보호 대상이라는 표식이 붙었고 24시간 경호가 시작됐어요. 국정원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핵심 인물은요. 조심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들었어요. 한국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제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번호였어요. 저는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죠. 하지만 문자를 열어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철수 동무 돌아오시오. 리명철 동무는 당신 때문에 가족과 함께 회령 탄광에 있어. 최영호 동무는 조사 중 자백하다 죽었어. 당신이 돌아오면 모두 살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리명철은 제 직속 상관이었던 보이성 간부였습니다. 최영호는 제 밑에서 일했던 28살 연구원이었죠. 그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는 대가로 그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죠.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연구소 동료 12명이 평양교화소에 수감돼. 청일비행장 경비병 6명이 총살됐어.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요. 저는 국정원에 연락했어요. 담당관이 달려와서 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심리전입니다. 북한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죄책감을 심어서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려. 북한은 정말로 제 주변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연좌제라는 이름으로요. 사흘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사진이었어요. 평양 거리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건물이 보였죠. 그리고 그 앞에 보이성 차량이 서 있었어요.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당신 친척들이 조사받고 있어. 당신 형님 가족도 곧 평양에서 사라질 것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세상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양의 어둠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살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제가 침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려. 죄책감으로 저를 무너뜨려서 제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핵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를, 강제노역을, 기술자 학대를, 예산 횡령을, 실패 은폐를 모두 알고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요. 저는 초산천을 건너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결정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정원 담당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걸 세상에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 핵개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담당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죠. 위험합니다. 북한의 타겟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초산천을 건너며 제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침묵하기 위해 도망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강도 산맥을 떠올렸습니다. 어두운 새벽, 안개 낀 초산천, 총성, 그리고 필사적으로 기어오른 중국 땅의 진흙.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저를 찾고 있었어요. 중국 번호로, 협박 문자로, 심리전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에 또 문자가 도착했어요. 저는 문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대신 국정원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제 증언을요. 전화기 너머로 담당관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죠. 각오하십시오.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은 지금도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을 지우기 위해, 제 흔적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입을 막아도 진실은 결국 다 밝혀진다는 것을요. 초산천을 건널 때 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총알 하나만 빗나가지 않았어도 저는 그 깊은 물속에 가라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합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북한 체제의 심장부를 받고 그 썩은 내면을 목격했으며 무너져가는 거짓말의 성을 손으로 만져본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빠져나왔다는 건 북한에게는 단순한 탈북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체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핵과학자가 도망친다는 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증거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또 다른 그림자들을 상상했어요. 평양 어딘가에서, 자강도 국경초소에서, 핵연구소 지하 실험실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저처럼 탈출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도 살 수 있다는 증거, 진실을 말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증거, 그리고 김정은의 공포 통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증거요. 저는 딸아이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에 있었다면 이 아이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평생 감시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교화소에 끌려갈 수도 있었고 연좌제에 묶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1분 30초 동안 죽음과 싸우며 얻어낸 것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그 USB가 보였습니다. 밀수꾼에게 넘긴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똑같은 USB를 하나 더 준비해뒀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모든 비밀이 담긴 백업이었죠. 이건 제 보험이자 동시에 세상에 던질 폭탄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USB의 내용이 공개되면 북한 정권은 발악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들을 흔들어 놓는 것, 그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저는 USB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양의 그림자는 아직도 저를 쫓아오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초산천의 총성보다 무서운 건 없었거든요. 그 순간을 견뎌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와 협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오늘부터 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초산천을 건넌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요.
저는 이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살아서 빠져나온 증인. 입을 열 준비가 된 내부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생존자. 북한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한 평양의 거짓말은 계속 무너질 겁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서 아직 어둠에 갇혀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언젠가 그들도 이 빛을 볼 수 있기를. 언젠가 그들도 초산천을 건널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 제가 남긴 발자국이 그들에게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철수였습니다. 평양의 핵총책이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김민준입니다.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생존자. 그리고 저와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진실을 널리 알리는 일.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